자, 우리 전 시간에 그러면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신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있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신도시. 자, 기본적인 배경을 본다면 1960년대 도시 급격한 도시화로 대도시의 인구 집중의 현상과 공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배후 도시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업도시가 등장했다는 거죠. 70년대 중화공업 정책으로 신산업기지와 상업기지로 조성된 창원, 구미 등의 신도시 개발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은 근대적 의미의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현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 주변에 건설하는 서구의 신도시와 구분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구미와 창원 같은 경우 공업을 위한 신도시라는 거죠. 그렇죠? 공업을 위한 신도시. 그런데 서구의 신도시들은 어떤 거예요? 산업화를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외화를 추진하는 대안으로서의 신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70년대는 서울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과천 등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니까 위성 도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외곽에. 80년대 수도권의 지속적 인구 증가와 각종 도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지가가 저렴한 그린벨트 지역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었다. 90년대 초에는 이제 분당과 일산 등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계획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신도시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신도시 변천 과정 다시 한번 본다면 60년대 이전 행정의 기능 분배와 정비 및 재정 확립을 위한 변형 제도의 운영 결과 신도시 추정했다. 그리고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인 시가지가 형성되는 확정 형태의 개발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고 그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신도시 만들었다는 거죠.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의한 황지 방식이 위주로 진행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계획은 없었으나 자생적인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야겠다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시들은 만들어지고 있었다. 60년대 공업화 및 경제 개발 정책이 본격화로 가속되면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된다. 어떠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업 개발 전진기지에서 울산과 포항에 이제 중화공업이든 이런 공업 육성을 위한 신도시가 들어왔고요. 수출을 위한 마산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서울 철거민을 위한 판자촌 해소해서 광주 대단지 전 시간에 한번 잠깐 설명했던 판자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도시 미관저에 외곽으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성남, 그 광주 대단지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문제 근대화죠. 우리 봤던 미국의 그린벨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 슬럼화를 이제 외곽으로 내보내게 되는, 혹은 이쪽은 공업이라는 별도의 기능을 위해서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하고 그에 따른 배후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것 같은 신도시 개발이 있었다. 70년 초 1차 국토개발 계획에 의한 계획적 신도시 개발 시기다. 자, 이때부터 국토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야겠다. 즉, 계획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의 공식 용어가 조성된다. 1960년대의 신도시 모델, 인구 분산의 목적으로 60년대 모델로 인구 분산의 목적이었고,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한 신도시 정책이 동시에 통합되던 시기다. 즉, 60년대 신도시는 어떤 거예요? 공업화에 따라서 기능 위주의 뭔가 중화공업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인구 분산의 목적, 위성도시와 같은 이런 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혼합의 시기였다. 중화공업 육성에 따른 산업기지 배후 도시가 필요했는데 대덕, 창원, 여천, 구미공단 배후 도시, 서울, 강남, 신시가지 등이 공업지를 위한 배후 도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안산이라든지 영동, 여의도, 잠실 등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두 가지로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죠. 도시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강남 신시가지, 영동 개발, 잠실 개발 등이 있었을 것이고, 공업화의 여파로 이제 만들어지는 구미 배후 단지
혹은 창원, 여천의 공업도시, 이와 같은 식의 두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 80년대 이제 지역개발 수단으로 신도시 개발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에 의해서 세 개의 공간을 나누고 이제 생활 중심을 넣어서 거점 도시화를 만드는 거죠. 또한 서울 시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 내부에 이제 뉴타운, 타운인 타운을 만드는 거죠. 도시 내의 신시가지, 상계와 목동 등을 만들어서 인구 분산 정책을 이뤘죠. 이러한 이러한 도시들은 경제적 자족성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족성을 갖고 있었고 교육과 연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표에 의해서 자족성을 갖고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큐 개발을 통해서 이제 수도권의 집중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외연적 확산, 점점 서울이 커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서울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고 이제 그런 도시 속에서 새로운 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가 나오죠. 즉 90년대 넘어오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서울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이 만들어진다. 즉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의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분당, 일산, 부천, 평촌, 중동 등이 그 예이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일시적인 개발을 통해서 비판이 있었지만은 이 내용 다시 본다면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소규모 택지 개발과 개발 제한 구역 외곽의 개발 허용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했고 무임승차에 의한 기반 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린벨트 지역이 있었죠. 그렇죠? 서울이 있었고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그 기존에는 개발을 못하게 했다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개발해주겠다. 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요 일대를 보면 분당 같은 사례예요. 이렇게 분당 신도시 섹터가 있는데 요런데 연접한데 아니 왜 바로 옆에는 개발을 하는데 왜 내 땅은 개발하지 않느냐. 너무 불합리하다. 내가 지금까지 개발 제한 구역에 묶이면서 피해본 토지 이용 규제에 의해서 피해본 내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나도 개발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근처도 이제 개발을 허용하게 된 거고 개발을 허용하다 보니까 부분별에 조금씩 도시들이 들어온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반시설이 잡히고 인프라가 갖춰 있지만 이런 스팟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과 같은 거죠. 분당 옆에 분당이라는 도시와 그 옆에 이제 용인에서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줌에 따라서 부분별은 난개발이 왔다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 때문에 이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개념이 정착되는 거죠. 난개발이 됐다. 뭔가 좀 생각을 하고 플랜을 할 걸 막상 던지고 났더니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선계획,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자. 이러면서 국계법이 등장하는 거죠. 국토의 계획을 이용하는 법률이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취지로 성장관리 시스템에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의 안정으로 추가 신도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된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어쨌든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무지하게 빨리 만들어지죠. 한 10년 내외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초반에 만들 때 막 단계발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괜찮다 이거죠. 일산 우리 지금은 조금 아니겠지만 옛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분당 천국 아래 분당이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상 만들고 났더니 좋더라. 그러면 괜찮더라고. 성공했다. 자, 그럼 2기 신도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2기 신도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환되고 소규모의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이 신도시 건설로 이어진다. 즉 신도시 이게 신도시 들어오면서 뭔가 난개발되고 성이 안 좋았거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쇄신된 거죠. 왜? 좋으니까 살기가
서울보다 편하지, 쾌적하지, 좋잖아요. 깔끔하고. 그러니까 신도시 괜찮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소규모 분산적 개발, 용인과 같은 분산적인 개발을 난개발 초래하느니 아예 개발될 수 있는 공간 만들자. 그래서 거기 개발하자. 거점 개발하자. 난개발보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01년 이후 주택 경기 회복과 안정적인 수도권 주택 보급률 개선이 목적이었다. 양적 공급이 아닌 질적 공급으로 수요를 대칭한다. 그러니까 양만 늘려서는 안 되고 질을 높이자.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요? 우리 주거적 분화 과정이 있었죠. 주거 분화 과정. 고소득층은 자기의 소득 대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주거지, 거주지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도시화 단계 중에 가도시화가 있었고 분산도시화 단계죠. 역도시화, 교외화 단계. 외곽을 뻗어나가는 자기가 보다 쾌적한 삶을 위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되려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다 저밀도, 전원성, 쾌적성 뭐 이런 얘기를 다 강조하는 거고. 또 수도권 과밀해소 및 공간구조 재편의 목적으로 건설됐고 계획적 자족도시 건설이 목표다. 그래서 계획적 자족도시 건설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화성동탄, 판교, 파주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신도시 개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도시 개발 정책의 개선 방향. 자, 신도시 개발 의의 필성 다시 한번 본다면 70년대 주거 양식이 이제 공동주택으로 변화가 되죠. 주택 공급에 일어나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21세기 신도시 개발은 삶의 질 보장과 미래 지향적이며 쾌적한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전개되고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들을 좀 본다면 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 정책에 의한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가 그 예이겠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해서 만든 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즉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그 예가 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는 기업도시죠. 그래서 이런 기업도시는 고용 창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이제 국방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게 되는 평택 국제 평화도시, 혹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천 영도 청라 IFEG 같은 동북아 물류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도 있고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경기도의 명품 도시, 도청 이전에 따르는 전남 남학, 충남의 홍성 신도시 같은 것들은 도청 이전과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진 신도시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들을 본다면 수도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약간 수도권과가 25km,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덕도시로 개발됐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주택도시로서 완결성을 추구했고, 2기 최근의 신도시는 이제 신도시별 테마를 구성하겠다. 토지는 이제 1기 같은 경우 170에서 400인팔트까지 상당히 고밀도로 됐다면, 최근은 이제 90에서 130까지 다양한 저밀도로 간다.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 1기 같은 경우 자가용 위주였다면 2기는 대중교통 지향적으로 맡겨지고 있더라. 그래서 녹지 비율 1기 신도시는 약 10에서 25%였고 이제 최근 신도시는 그런 비율보다는 연결 체계를 잡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녹지의 비율 퍼센테이지만 너무 중시해서 선형공원, 활용도가 떨어진 선형공원이나 좀 외곽에 있는 소공원 같은 걸 만들었다면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 기존에 있는 산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런 획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고, 부지에 있어서 이제 개발 편의였다면 이제 원지역 위주로, 즉 과거에는 개발 편의에 의해서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 다 격자형이잖아요. 격자형으로 쫙 이루어진 거였다면 동탄 같은 거 혹은 한강 같은 거 보면 기존의 원지형도 산의 보존 그 지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죠. 생태계 보존 우선 1기 같은 경우는 개발 유전이었고요. 하천의 직선화와 복개, 하천에 있었던 그것을 복개시키고 직선화 만들었다면 최근의 신도시는 이제 그 기존 생태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간다는 거. 도시경관 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시 경관 설계를 도입했고요. 생활환경은 획일적인 구조였다면 이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게 현재 신도시의 느낌이다. 그리고 마케팅 대상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반 시설에 치중했고 공급자 위주였다. 즉 건설사 위주의 공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도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를 공급하도록 바뀌고 있더라. 이것이 도시의 방향이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한 번 더 본다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수법, 뉴 어바니즘이나 스마트 성장, 압축 성장 등 압축 도시와 같은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원거리 입지로 인한 마케팅의 노력이 증대됐고 특화 전략이나 계획수법이 필요하다. 자족시설 및 복합상업시설이 업무시설이 이제 개발이 필요한 창업이나 이런 업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PF산업 등과 연계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2기 신도시의 특징이다. 낮은 밀도, 높은 녹지율, 생태계획 수업, 그리고 첨단 도시계획 시설물, PF 복합단지와 같은 다양한 민간 참여 형식이 도입돼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주택 및 택지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안정의 도모화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 40km 이내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 자족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2기 신도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신도시 전반적인 양쪽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1기 같은 경우 일산, 분당, 삼본, 평촌, 중동 등이 1기 신도시였고요. 2기는 이제 김포, 파주, 판교, 동탄, 수원, 의 같은 경우가 될 것 같네요. 건설 기간은 1기 신도시 89년부터 1995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정도 됐죠. 10년이 안 됐죠. 1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됐었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2001년부터 15년까지 조금 더 1기보다는 시간이 좀 넓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한꺼번에 만들었다면 2기 신도시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만들었다는 거. 자,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3번 2기 신도시 10개를 보면서 판교, 동탄, 원투, 김포, 한강, 파주, 교화, 양주, 옥정 및 회청, 위례, 고덕, 검단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자, 2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기준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뭐 시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뭐 2기, 3기 신도시를 2기 혹은 3기 신도시까지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10개의 신도시를 묶어봤습니다. 지금 면적은 뭐 이제 5,014헥타르 그리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가 많다 보니까 13,000헥타르까지 올라왔네요. 인구는 117만 명, 150만 명.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 3천, 이 정도 좀 더 많아지네요. 인구 대비 주택 건설 수가 더 많아진 것은 1인당 가구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이런 거 계산해 보시고요. 평균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230인이었다면 2기 신도시 105인으로 상당히 점유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선호 기준은 주거의 질, 주거의 질은 아파트의 질이겠죠. 어떤 건설사가 잘 지었느냐 그런 선택 기준이었다면 주거와 오픈 스페이스, 녹지 공간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인구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될 거, 그리고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63% 그리고 105%. 또 기본적으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GNP도 뭐 크게 거의 뭐 4배 가까이 신장을 했네요. 1인당 가구 원수 4인이었다면 2.5에서 3인으로 떨어졌고요. PIR 주택 구입에 걸리는 기간이죠. 1기 신도시 때 같은 경우 약 10년에서 14년 정도의 돈을 벌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다면 2기 신도시 6년에서 8년 정도 단축됐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아파트 스톡 어떤 물량에 대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20조 원, 뭐 상당히 가격이 뛰었다는 거. 공급 같은 경우는 물량 위주였다면 2기는 물량과 질, 퀄리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분양 방식은 표준 건축비 규제였다면 분양가 자유화, 2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자유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토대로 나름의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했었습니다. 주택 선호를 본다면 과거는 집 한 칸만이라도 내 집 마련이 꼭 목적이었다면 서민들의 주택 안정이 목적이었겠죠. 2기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집 한 칸, 즉 퀄리티 있는 주거 환경에 만족도 줄 수 있는 주거지가 선호의 우선순위다.
입시제도 같은 경우 고교 입시정책이었다면 평준화 제도가 들어가면서 교육적인 학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 방식 같은 경우 도시 성격, 주택 도시의 완결성만을 추구했다. 어쨌든 도시가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2기 같은 경우 테마별 조성을 했다. 그래서 판교는 벤처 산업, 첨단, 동탄 같은 경우 첨단과 도농복합, 그리고 김포는 친환경과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그리고 파주는 생태 도시를 지향하면서 테마를 잡았고 주제에 따라서 도시 개발을 하자고 했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 1기 신도시는 자가공차, 자가용이 전제로 깔렸다면 이제 2기 같은 경우 대중교통 체계와 광역교통망을 통한 환승 체계 시스템을 잡자는 거였고요. 녹지 같은 경우 이제 전에 봤던 그린 네트워크 전체적인 이어지는 공간 체계를 확보하자. 그리고 이제 학교 수도 보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공공 편의시설은 필수 편의시설, 정말 필요한 시설 위주였다면 주민자치와 문화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볼 수가 있겠네요. 보상 및 공급, 토지 수용 및 공특법 체계였다면 국가보상법 체계를 통해서 국가에서 기본적 정법적인 지지를 했고요. 기존에 존치시켰던 건 주택, 상가 등에 한정했다면 2기 신도시에서는 상가 이외에 산업기반시설, 공장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존치를 했다는 거. 마케팅을 본다면 이제 공급자, 건설사 입장이었다면 이제 수요자 입장까지 고려를 했다는 거고요. 금융 방법을 본다면 시행자의 자체 자금, 즉 건설사에서 알아서 들어오겠다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통해서 서로 조인을 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도시를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재를 활용해서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이에요. 도시별 특화 방안을 좀 살펴본다면요. 광교 같은 경우 지금 밀어보고 있는 벤처와 IT 계통이겠죠. 또 비즈니스 파크, 에듀파크, 웰빙 카운티, 파워센터, 테크노밸리, 어뮤즈 파크 등의 뭔가 좀 첨단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요. 파주는 이제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상징가를 조성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 지속 가능함을 위한 도시 기능 시설 특성화하고 UCT를 들어오게끔 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구축시켰죠. 화성 동탄 같은 경우 선진국적 신도시 계획을 최초 도입했다. 뉴 어버니즘을 도입했다는 거죠. 새로운 도시다움이라는 그런 전원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개념을 접목시켰다는 거고요. 방사형의 아름다운 도시 설계가 있으며 입주 단계별 광역교통망 확충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광역교통망 체계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UCT가 적용된 도시다. 화성 제2동탄 같은 경우 커뮤니티 시범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와 문화 디자인 밸리, 동탄 테크노밸리, 워터프론트 컴플렉스, 신문화 주거 등과 같은 어떤 자족성을 표방할 수 있는 기능적인 공간들이 많이 입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 명품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쾌적성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 훨씬 더 저밀도의 공간이고 차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명품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고요. 판교 같은 경우 이제 바람 통로나 친환경 등 수공간을 활용한 도시공간 구조를 설명하면서 생태 시범단지 조성하고 클러스터밍 단독주택지, 아무래도 자기들만의 단독주택지를 만들고 쓰레기 자동 집화 시스템, UCT 기반 시스템 등을 처리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코리도를 만들고 신개념의 교육 환경 요건,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며 주민들의 사회적 혼합, 소셜 믹스에 대해서 보다 커뮤니티적인, 그러니까 남양주에는 이제 도농통합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강조하게 되는 그런 계획을 썼고요. 대중교통 모범 도시로 제패했고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 도서관을 구현하면서 보다 다른 도시들보다 커뮤니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도시별로 개별적 특화 방안이 다 있을 겁니다. 신도시라는 것이 어쨌든 과거의 신도시는 주택 공급이라는 획일적인 목적이 있었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의 분산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해내는, 그러니까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신도시 개발했다면 현재의 신도시는 정말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화 방안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신도시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제 그 전체적인 수업에 이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별도의 이제 개별적인 사례 탐구입니다. 일산 1기 신도시부터 2기 신도시 개별적인 특화 방안과 목적과 목표, 그리고 토지용 계획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 전개가 끝이 나겠죠.